인생 역전을 시작합니다. 사실과 소설은 너무나 다릅니다. 유표가 유비를 엄청나게 우대한 것 같은데 전방 초소로 내보냅니다. 북방, 선비족, 흉노족 기병들을 격파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비는 신경이 쓰입니다. 왜? 소설 기준으로 보면 방망파 전투는 제갈량이 처음 등장하는 전투입니다. 다우던 10만, 유비군 3,000명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또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안녕하세요, 임영환입니다. 100대 사건으로 보는 삼국지, 오늘의 주제는 방망파 전투입니다. 유비가 드디어 제갈량을 얻고 인생 역전을 시작합니다. 인생 역전의 시작, 방망파 전투예요. 그러나 변함없이 이번에도 좀 죄송하지만 사실과 소설은 너무나 다릅니다. 방망파 전투의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기 200년 관도에서 조조가 원소와 대치할 때 원소는 유비를 남쪽으로 내려보내서 여남의 산적, 공도와 힘을 합쳐서 조조를 공략하게 합니다. 남북에서 동시에 공략한다. 더욱이 조조는 병력도 없는데 병력이 우위에 있는 사람이 양면 공격을 한다는 건 엄청난 전술적 우위를 가져다 줍니다. 구상은 훌륭했는데 문제는 힘이 안 따라주는 거죠. 최고의 기병대장 조인이 출동해서 유비군을 휩쓸어버립니다. 이 얘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돼서 유비는 후퇴하는데 바로 도주하지 않고 201년까지, 그러니까 관도대전에서 원소가 패배해서 북쪽으로 도망갈 때까지 연함에서 공도와 함께 버팁니다. 이런 걸 보면은 유비는 끈질기긴 했던 것 같아요. 쉽게 포기하지 않고. 전에 고영 삼국지인가 하여간 유비를 튀는데 도사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이 양반 은근히요 끝까지 안 도망가요. 워낙 힘의 절대적인 차이가 나서 맨날 도망다니는 것처럼 보여서 그렇지 보통은 아닙니다. 아무튼 버티고 있었는데 원소를 쫓아버린 뒤에 조조가 직접 유비를 토벌하러 오자 미련 없이 유표에게로 도주합니다. 끝까지 버티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책 없이 버티다가 가십니다. 그래서 유비가 좀 남다른 거야. 어떤 사람들은 그냥 끝까지 이러다가 이제 물려 죽고 아니면 그냥 미리미리 튀다가 길을 놓치는데 끝까지 버티되 이성으로 버틴다. 이게 유비의 최고의 장점이죠. 201년부터 적벽대전이 벌어지는 208년까지 유비는 유표의 도움으로 신야에 거주하게 됩니다. 유표는 직접 교회까지 나와서 유비를 마중하고 자기 병력을 보태서 유비를 신야에 주둔하게 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유표가 유비를 엄청나게 우대한 것 같은데 이 양반 하는 게 그렇지 절대 아니죠. 신야는 지금도 그대로 그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중국 발음 신예현이라고 있는데 형주를 지키려면 장강을 제1방어선으로 삼아야 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도시가 양양이죠. 그래서 몽골이 나중에 남송을 침공할 때 양양성 전투가 최대 규모의 격전이 됩니다. 이걸 소재로 소설 영웅문을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삼국지는 적벽대전에서 양양전투가 없습니다. 왜? 유표가 여기를 포기하거든. 이때도 유비를 양양에 두지 않아요. 남양에서 양양으로 가는 직선로 상에 있는 작은 도시가 신야입니다. 여러 번 제가 지적을 했고 삼국지 연의에도 이 지적이 나오지만 신야는 방어하기에 좋은 지역이 아닙니다. 남양에서 양양까지는 완전히 평야지대예요. 사실상 방어가 불가능한 곳이에요. 다만 이때는 아직 미복속 군현들이 꽤 많이 남아 있었던 것 같은데 이때 조조는 관도에서 전병력 끌어모아서 원소하고 싸우고 있으니까 남양, 신야 이쪽은 좀 무주공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표는 유비를 영접하고 신야에 둡니다. 유비 입장에서야 이 인간이 사람을 못 알아보네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유표도 할 말도 있고 유표 나름의 생각도 있습니다. 일단 유비는 조조가 인정하고 집요하게 쫓는 잠룡입니다. 이때는 정보망이 의외로 좋기 때문에 유표도 다 알 건 알았을 거예요. 유비가 가진 거로 보면은 별게 없는데 조조가 제일 신경 쓰는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해를 하든 못하든 자기도 신경 써야죠. 당시에 유표가 형주를 다스렸다고 하지만은 사실 유표 세력도 형주에 있는 여러 세력들의 연합체입니다. 그러니 유비가 가세하는 게 불안하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유비를 최고의 요새가 아니라 위험한 전방 초소로 내보냅니다. 최고의 요새에 두면 거기 또 구름대 같이 몰려들 거 아니야. 전방 초소에 둬야 안 가지. 그런데 이 거지 같은 인간이 말이죠. 그 전방 초소에다 갖다 놨고 분명히 이게 스펙상으로 참담한 기록만 갖고 있는데 또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거기다 제갈량까지 거기 붙어요. 나 이런
하여간 소설에서는 제갈량, 서서, 이적 이런 인물들만 거론을 하지만 그 사람들이 왔다는 건 밑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사에도 보면은 주변 군현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유비 세력이 커지니까 조조도 유표도 둘 다 불안해집니다. 조조에 어차피 원소 치고 나면 다음 목표는 형주니까 일단 전진기지로 남양에서 양양 라인을 확보해서 나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조조는 최고위 대장인 하우돈과 우금을 남양 방면으로 파견하게 됩니다. 하우돈은 소설에서야 관우 여포와 맞싸우는 조조의 최고의 맹장으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국방장관 같은 격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우금은 하우돈보다는 야전형 사령관이지만 우금도 군사 점령지 총독 같은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즉 하우돈과 우금 모두 통치력을 인정받는 장수들이었고 이 두 사람을 남양으로 보냈다는 건 통치력을 중시한 인선이었다는 것이죠. 이는 다음에 벌어질 적벽대전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남양을 전진기지화하려는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왜 조조가 그러면 직접 오지 않았을까? 이때 조조는 북방의 원소의 잔당들과 싸우고 있었고 이참에 요소까지 정벌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장합이 활약한 백랑산 전투에서 북방 선비족, 흉노족 기병들을 격파하는데 이런 부상을 하고 있으니까 남쪽에 신경을 쓸 틈이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비는 신경이 씁니다. 왜? 기록에도 나오지만 유비는 유표에게 계속 조조가 없을 때 허창을 공격하자고 조르고 있었습니다. 물론 유표는 절대 들어주지 않았죠. 이것은 유표의 우유부단한 천성 탓도 있고 유비를 밀어주었다가는 허창을 차지한 형주를 상납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했기 때문일 겁니다. 사실 유표의 수명도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본인도 건강 이상을 몸으로 느끼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이 자기 자리 보존과 계승에 신경을 썼겠죠. 이때 유비는 유표에게 만화식 표현을 하면은 징징거립니다. 내가 이게 몇 년째 여기서 호의호식하다 보니 살만 뒤룩뒤룩 쪄가지고 지금 허벅지에 살이 쪄서 말도 못할 지경이 됐습니다. 이러고 탄식을 했다고. 그래서 유명한 비옥지탄이라는 고사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이게 참 유명한 고사성어는 아니죠. 아는 사람만 아는 되게 잘난 척하는 이거 알면 되게 잘난 척하는 비옥지탄이라는 고사성어가 여기서 나옵니다. 근데 유표 입장에서야 비옥하든 말든 자기가 알 게 뭐야. 유비 사정이지. 나는 후계 지탄이야. 유비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애지중지해서 자리에 물려주면 뭐하냐. 그거 지킬 수나 있냐. 이렇게 말하고 속으로 말했겠지만 어쨌든 유표는 안 들어줬습니다. 유표는 그렇다 쳐도 조조는 유비를 제압하거나 최소한 모력 시위라도 해야 했습니다. 어쨌든 유비가 유표를 설득하면 일 골치 아파지니까요. 그래서 하우돈과 우금을 내려보내서 정복전을 시작하거나 최소한 무력 시위라도 하려고 합니다. 유표는 이 기회에 유비를 없애든지 당신 소원대로 한번 싸워봐라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그래서 유표는 유비에게 조조의 남하를 막으러 전진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렇게 돼서 유비는 신야에서 하우돈을 기다리지 않고 남양 북쪽, 남양 바로 북쪽에 있는 방망에서 하우돈과 대치합니다. 소설 기준으로 보면 방망파 전투는 제갈량이 처음 등장하는 전투입니다. 병력 설정은 하우돈 10만, 유비군 신야에서 모집한 겨우 3,000명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병력 차가 너무 나서 유비가 당황하니까 관우와 장비가 물에게 맡기자고 합니다. 평소에 유비가 제갈량을 얻고 나서 고기가 물을 얻은 것과 같다 이렇게 좋아하고 제갈량을 종이하니까 질투가 나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소설 읽을 때는 그래도 관우 장비잖아. 돈결이도 하고 의리의 사나이라며 그런 인간들이 쪼잔하게 뭘 이런 질투를 하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건 좀 심하다. 소설에서 이야기 끌어가느라고 인물을 일관성 없이 몰아붙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살아보니까 인간이 다 그래. 안 그런 사람 없어. 그러니까 이게 실화라고 해도 정말 그랬을 거예요. 이게 질투는 인간의 본성이자 한계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치라고요. 안 그런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리더가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이 그딴 일로 삐치고 그래. 그딴 일로 쪼잔하게 그래. 이런 말입니다. 이게 사람 2번 죽입니다. 안 그런 사람이 비정상이라니까. 그래서 리더는 항상 주변 사람들을 섬세하게 관리해야 되고
자기 기준대로 편하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 다시 소설로 돌아와서 작가는 신났죠. 제갈량은 정말 제갈량 없어서 지금까지 어떻게 참았냐. 그냥 이제 신나게 전술 핍니다. 관우와 장비를 양쪽 숲에 매복시켜 조조군이 지나가면 그냥 보내줍니다. 그 다음에 조은을 선봉으로 삼아서 하우돈한테 나가죠. 그래서 하우돈이 한번 팹니다. 그래서 하우돈이 추격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매복 같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집까짓게 뭐 매복 있어봤자 그렇지 10만 명 가서 절반 데리고 왔는데 절반 뒤에 두고 이제 앞에서 뭐 3,000명의 매복을 해봤자 쫓아가니까 좀 이따 유비가 나타나요. 그럼 그렇지 니까짓게 매복을 해봤자 그게 그거지. 그래서 붙었더니 과연 유비하고 조은이 또 도망갑니다. 자, 이쯤 되면 매복할 사람도 없잖아. 그래서 쫓아갔더니 갈대가 무성한 방망파 협곡에 도달합니다. 이때 약간 뒤에 처져 있던 이전이 우금한테 이거 지형 이상하다. 이거 완전히 화공하면 끝이다. 그러자 우금이 놀라서 하우돈한테 달려가서 얘기를 해요. 장군 이거 위험합니다. 이게 소설을 잘 쓰는 게 이럴 때 하우돈이 바보 같은 놈 거의 너 같은 겁쟁이하고는 일할 수 없어 뭐 이러면서 막 쫓아가면 상대를 너무 낮추면 이겨도 이게 별로 티가 안 나잖아. 하우돈이 그 순간 딱 깨닫고 아차 돌아가자 하고 돌아가는데 때는 늦었죠. 요렇게 해야 긴장감이 끊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하우돈 또 써먹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바보 만들어버리면 재미가 없어지잖아. 아무튼 이렇게 돼서 하우돈이 철수하려고 할 때 관평과 유봉이 장작을 준비했다가 화공을 하죠. 하우돈, 우금, 이전은 뭐 이 뒤로도 몇 번의 고비를 넘고 간신히 살아서 도망칩니다. 그러나 관우 장비가 퇴로를 차단하고 방망성까지 함락시켰고 조조군을 무수히 사륙합니다. 소설은 신이 나서 제갈량의 데뷔전을 이렇게 치릅니다. 그런데 사실은 많이 다르죠. 일단 제갈량이 군사지휘 안 했습니다. 뭐 다른 참모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지휘는 유비가 했어요. 이게 소설에서 유비가 성인군자로 버프를 너무 받는 바람에 또 잃어버린 게 있어요. 세상에 그렇지 뭐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어야지. 사실은 역사에서 유비가 그렇게 군지가 무능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정사에서도 위나라 측이나 오나라도 유비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릉전투 때 조비가 뭐 병법도 모른다고 비웃는 게 나오긴 하지만 이릉전투도 다 사정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뭐 조조는 안 졌나 사람이 어떻게 맨날 이기겠어요. 뭐 객관적으로 유비가 조조보다 뛰어난 지휘관이었다고 생각 안 하지만 그래도 유비가 죽었더니 이제 총나라는 지휘할 사람이 없다. 장수가 없다. 총나라는 군사적으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위나라가 말했을 정도로 군사 지휘 능력이 무능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방망파 전투로 돌아오면 소설에 기록된 대로 10만 명 대 3천 명의 구도는 아니었습니다. 병력은 나와 있지 않은데 생각보다 양층이 오래 대처했다고 합니다. 이 기록만 보면은 조조도 북쪽에 지금 전념하느라고 하우돈과 우금이 거느린 병력이 많지 않았던 것 같고 애초에 목표도 위력 정찰이나 탐색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치가 길어지니까 유비가 진영을 불태우고 철수했습니다. 나관중은 여기 진영을 불태우고 철수했다. 요거에 착안을 해서 이제 화공을 뽑아냈던 거죠. 근데 실제로 화공은 없었고 진영을 불태우고 유비가 후퇴를 했습니다. 하우돈이 이걸 보고 우금과 함께 추격하려고 하자 후위를 맡았던 이전이 말립니다. 군대는 무조건 다 같이 나가지 않아요. 반드시 전위가 있으면 후위에서 대기하는 예비대, 지원부대가 있죠. 하우돈과 우금이 앞에 있고 이전이 뒤에 있었어요. 이전이 말합니다. 유비군이 이유 없이 후퇴했다. 그리고 이 방망 남쪽은 길이 좁고 양축에 숲이 많은 걸 봐서 매복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합니다. 하우돈이 듣지 않고 추격하다가 유비군의 매복에 걸리죠. 이 매복 작전은 뭐 소설하고 비슷하지만 소설보다는 굉장히 단순한 구조였어요. 여기서 매복 작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매복이 정말 그렇게 기기묘묘하게 이렇게 쉽게 이루어지진 않아요. 매복이라는 건 수색 정찰만 철저히 하면 여간에서는 걸리지 않습니다. 그럼 왜 걸리냐? 이게 의심나는 지형 다 수색 정찰하며 통과하다가는 도망가는 적을 놓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복에 성공하는 거나 매복을 간파하는 거나 어떻게 보면 뻔하고 단순한데 이게 단순한 게 어렵다고. 단순해서 어려워요. 소설은 복잡하고 기기묘묘한 전술을 좋아하는데요. 실전에서는 반대로 단순하게 만들어 놓고 선택을 잘못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조선시대도 특히 문관들 보면요. 매복하다가 쫓아가다가 걸리면 바보같이 삼국지도 안 봤냐고 갈구고 매복이 의심스러워서 안 갔다 그러면 겁쟁이라고 갈구고
이러니까 장군들이 맨날 앞에서 그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데 양자택일이 어려워. 그래서 진짜 훌륭한 전술은 이 양자택일에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거나 그런 상황을 포착해서 이용하는 게 훌륭한 전술이죠. 유비가 매복에 성공하기는 했지만 큰 규모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대병력이 주둔했다면 길가 숲에 뭐 얼마나 많이 주둔했겠어요. 게다가 전술 작전 능력이 아주 뛰어났던 이전은 하우돈이 말을 듣지 않고 나가니까 이거 분명히 걸린다. 그래서 이미 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우돈과 우금이 매복에 걸렸다는 말을 듣자 즉시 출동했고 유비는 이전이 오는 것을 보고 바로 후퇴해버립니다. 이게 이제 소설과의 차이죠. 소설은 2중 3중의 매복을 걸어놓고 조조군이 뭐 할 때마다 다 격파하는데 실전에서는 좀 이렇게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이렇게 돼서 하우돈은 병력을 상실했고 유비는 뭐 대단히 큰 승리는 아니었죠. 그래도 하우돈과 우금이라는 조조군의 거물을 격퇴하고 드디어 빛나는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분명히 형주에서 이 소식은 크게 전해졌을 것이고 유비의 명성은 올라갔겠죠. 그러나 유표는 태도를 전혀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유표에게 죽음은 다가오고 조조는 북방을 완전히 평정하고 이제 형주 점령을 향한 시동을 겁니다. 이렇게 돼서 적벽대전의 시즌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것은 다음 시간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참고로 방망파라는 지명은 원래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곳의 이름은 방망이에요. 지도도 보면은 방망현, 방망진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남양까지는 완전한 평야에서 파라는 건 되게 언덕인데 그런 언덕과 협곡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뭐 조그만 언덕 같은 게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전이 지적했던 좁은 길과 양쪽의 숲이라는 건 협곡 같은 게 아니고 아마도 당시에는 개간이 덜 돼서 평지의 숲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완전히 경작지로 다 바뀌었는데요. 아무튼 그래도 중요한 건 나관중이 여기서 착안해가지고 남쪽에 길이 좁고 숲이 우거지다. 요 말에 착안해서 언덕을 쌓고 숲을 집어넣고 세팅을 기가 막히게 했던 거죠. 하여간에 소설 삼국지를 보면 이게 뭐 역사 왜곡이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드라마 소설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드라마 소설을 쓰는 자질이 뭔가 이런 것도 많이 배웠는데 섬세한 관찰 그리고 상상력 플러스 이게 소설 삼국지를 히트작으로 만든 중요한 비결인 것도 틀림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교보문고에서 손자병법을 출간했습니다. 이게 지금 세 번째 판인데 과거에 올제에서 2번 냈고 그것을 개정해서 손자병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지난번에 냈던 책의 한 20% 정도 수정한 것 같아요. 제가 손자병법은 진짜 애착을 많이 하는 책인데 손자병법에 나온 기존의 책들을 보면 병서적인 의미를 가지고 손자병법을 해석해야 되는데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경영논리, 처세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이걸 해설한 책들이 너무 많더라고. 이 손자병법이 그럼 오늘날 경영이나 뭐 리더십이나 처세에 도움이 안 되느냐? 당연히 되죠. 그런데 여기 쓰인 의미는 전술적인 의미로 쓰여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의미를 찾은 다음에 그거를 리더십이나 처세나 경영에 적용해야 되는데 전술적인 의미를 찾지 않고 경영적 마인드를 가지고 그걸 억지로 해석해서 하니까 왜곡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손자병법의 이야기를 실제 전쟁사의 사례를 통해서 이게 이런 의미다. 그리고 이것이 전쟁사에서 이런 의미가 있다. 라고 밝히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전쟁사와 비교해 보니까 손자의 의미라든가 병서의 의미가 기존에 해석하고 많이 다른 거를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손자병법의 하나하나 이야기를 전쟁사의 사례하고 비교해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시면 진짜 올바른 전략, 전술, 리더십, 처세의 원리를 여러분이 정말 손자가 말한 뜻 속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